안녕하십니까. 김종래 TV의 김종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주당의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본 경선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9월 5일로다가 예정됐던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좀 연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쯤 결정될 텐데, 연기되면은 현재까지는 이제 국감이 시작되기 전인, 즉 그러니까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 원래는 9월 5일인데 한 3주 정도 연기해야 된다라는 연기론이 좀 우세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결정이 어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결정되는 게 여러 달이 아니고 한 3주 동안 늦어지는 겁니다. 본인들로서야 정말 속이 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이 민주당 대권 경쟁에서 이 본선이 시작되면, 지난번에 텔레비 토론이라고 했던 건 예비 경선, 컷오프였는데 본선이 시작되면서 주자 간의 경쟁 양상이 확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그 빈도와 강도는 좀 줄어드는 반면에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이 아주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여론조사로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가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1위는 이재명, 2위는 이낙연 후보입니다.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 여론조사가 오늘 현재까지 발표된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달라지면 그때는 상황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그때 맞춰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는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할 거다라든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무섭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조사 결과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1위, 이낙연 후보가 2위라는 거는 지금 본선인데도 그런데 예비 경선 때도 마찬가지 순서였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뀐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선 때는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는 거의 공공의적으로 삼듯이 하면서 몰아붙이더니 본선이 시작되니까 일제히 돌변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건 좀 뜸해지고 2위인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거나, 아예 둘 다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만 계속 물고 늘어지는 주자가 있을 만큼, 예를 들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 양상이 달라졌어요. 순서는 똑같은데 예비 경선 때는 1등만 공격하더니 본선이 시작되니까 2등을 공격하는 게 오히려 뉴스를 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첫째는요, 본선과 예선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9명의 주자들이 출마를 해서 예비 경선을 치러서 본선에 오른 사람은 6명입니다. 3명이 컷오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비 경선 때는 컷오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위, 뭐 한 사람만 판다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1위만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컷오프가 통과된다. 센 사람을 공격해서. 그런데 컷오프가 됐어요. 이제 통과했어요. 이제 본선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본선이 달라졌어요. 본선이 이게 이제 뭐 연기가 안 되면 한 50일 정도 남았고, 한 연기가 되더라도 한 70일 정도 남았는데, 이 본선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더라도 과반수 50% 득표를 못하면 그 며칠 후에 지금 현재 정해진 거 바뀌지 않는 룰로 보면 9월 5일 날 경선이 1차 투표고, 거기에 1차에서 과반수 먹는 사람이 없으면은 5일 후인 9월 10일 날 2차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뭐 한 20일, 3주 정도 수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결선 투표를 해야 돼요. 1, 2위를 놓고. 1차에서 50%가 못 넘으면 1위가 1, 2위를 놓고. 그것 때문에 2위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컷오프를 통과하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결선 투표를 염두에 되겠다. 또 달리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낙연 후보를 공격에 열을 올리는 걸 보면 주자들이 현재의 판세로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선 투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자들은 일단 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느냐, 머릿속으로 일단 이재명 후보가 1등을 할 것 같은데 50%는 득표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대신 이낙연 후보가 이대로 가면 2등을 할 걸로다가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여론조사가 달라지면 좀 달라지겠죠. 이제 뭐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공격 포인트를 이낙연 후보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중에 이제 실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든지 뭐 이낙연 후보 캠프가 이제 실제 깠더니 뭐 1위를 한다든지 앞으로 여론조사가 달라지는 상황이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태는 그렇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예선 때도 2위, 지금도 조사상 2위인 이낙연 후보인데 그때는 놔두고다가 지금 새삼스럽게 공격하는 걸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주자들이 판세를 읽고 본선 투표를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 1위 이재명, 2위 이낙연, 그 다음에 3, 4, 5, 6위 이들은 뭐 누가 추미애가 3등할 수도 있고 뭐 정세균이가 3등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주자들은 자, 이낙연을 제치고 2위로 해서 결선만 올라간다면 자기가 추미애가 정세균이 박용진이 김두관이 올라가면 야 이건 내가 그 여세를 몰라서 상승세를 타고 이재명 후보까지 제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낙연 후보를 공격에 열을 올린 이유는 이낙연 후보를 공격을 해서 2위를 못하더라도 3위까지를 해야 할 수 있다라는 계산도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재명 후보 비문이자 반문까지 분류가 되는 이재명의 지지층은 완전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층이 친문으로 겹치는 후보들이 이낙연, 무슨 뭐 저 전북 출신 정세균 후보도 이제 뭐 이 정세균 후보까지 얘기하면 호남까지 겹칩니다만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사람들은 대부분 친문으로 지지율이 겹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2등하는 이낙연 후보를 공격을 해야 자기 표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면 2위를 못해도 3위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3위가 중요하냐? 2등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선에 올라가서 역전도 기대해봅니다 하고 주자들은 나름대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할 수 있는데 왜 3위도 중요하냐? 결선 투표를 자기가 못 올라가더라도 1, 2위, 4위에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위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단일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1, 2위가 나오기 때문에 단일화는 별로 쉽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2등 올라가면 나머지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 후보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를 이게 지지해 가기 때문에 지금 결선 투표를 앞두고 누가 이렇게 뭐 단일화한다 이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중간에 나는 후보를 그만두겠다고 사퇴하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네들끼리 6명 중에서 둘이 단일화하고 이건 뭐 속으로 연대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1, 2위 올라가면 내가 단일화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한테 자기 지지 세력한테 저 사람 지지하라는 사인을 주거나 이렇게 유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3위, 3, 4, 5, 6 기간의 단일화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워낙 약세 후보들이기 때문에 그들끼리 단일화해봐야 별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3위 주자가 자연스럽게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되는데 이 캐스팅 보트는 언제 더 위력을 발휘하느냐. 1, 2위 격차가 적을수록 1, 2위 격차가 적으면 누구를 지지하에 따라서 뒤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등을 하면 1등을 지지하면 굳힐 것이고 2등을 지지하면은 2등이 역전승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배팅이 성공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민주당 내 입지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이 끝난 후에도 아주 탄탄하게 확보되기 때문에 이건 그 주자들로서는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복잡한 2등을 내면 어떻게 된다. 지지율이 겹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면 내가 얻을 수 있다. 아니면 2등을 못하면 3등을 하고 3등을 하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다. 단일화라는 건 거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낙연 후보를 가장 집중 공격을 하고 있는데 아주 특이한 건 이낙연 후보는 이 주자들의 공격에 대응을 하지 않아요. 마치 저 예선 때 이재명 후보가 했던 것처럼 거의 뭐 이렇게 방어적이라거나 이런 것만 하고 있지 그 사람들하고 싸우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재명 후보만 공격하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예선하고는 전략을 바꿔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경선 구조는 이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이낙연 간의 공방. 이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고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 4, 5, 6위들 주자들이 2위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거 이렇게 이중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데 새롭게 이낙연, 이재명 후보 공방은 뭐 예상이 됐던 거지만 3, 4, 5, 6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예비 경선 때는 안 하더니 여기를 공격하니까 이 후자가 연일 뉴스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관찰해보면 주자들마다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것도 자기에게는 득표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추미애 후보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주로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 대표를 지냈던 시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에는 대단히 안정감을 갖고 잘하셨는데 그건 인정한다. 근데 대표로서 했던 걸 점수를 매긴다면 빵점이다. 우아한 말로는 정치가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대표를 했던 시절에는 당원이 52만 명이 증가했고 70만 명이 넘는 권리당원이 있었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도 당원이 5만 명 이상 증가했고 권리당원은 줄지 않았다. 일반 당원은 전체 당원이 이만큼 많았는데 52만 명 증가했고 이해찬 대표 때도 5만 명 증가했고 72만 명 남는 당원이 권리당원, 당원 중에서도 아주 특급 당원이 권리당원인데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 때도 이 권리당원은 줄지 않았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 때 권리당원이 10만 명이 줄어들었다.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당 지지율도 내가 대표 시절에는 55%까지 계속 기록했다. 이낙연 대표 시절에 폭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러냐. 이낙연 후보가 대표 당시에 개혁과제 앞에서 주춤거리고 속도 조절 운동을 펼치는 것 이렇게 등등한 것이 결국 지난번 4.7 선거의 보궐선거에 참패로 연결됐다. 그러면 그 선거를 때 사령관 역할을 했던 이낙연 후보는 책임을 져야지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지층이 실망하는 계기가 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낙연 후보가요. 검증하는 거와 네거티브는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누구나 예의 없이 검증돼야 된다.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을 시작도 안 했다고 추가 공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의 서른 위원장이 그건 추미애 장관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결과가 안 된다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또 이 후보는 사라지고 측근 의원들이 다른 후보를 인신공격성 공격을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 그거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닌가라고 반격을 했어요. 여기에 이재명 후보 측도 끼어들었어요. 거기에 전영구 의원이라고 캠프 대변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낙연 후보께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후배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개인 이탈인지 이 측근들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낙연 후보가 하고 싶은 말을 측근들이 서른 의원 같은 사람들이 대신하고 있다면은 그건 품격 있는 행보가 아니고 남을 시키는 것이니까 후자라면은 캠프도 통제 못하는 거 아니냐. 그 책임은 이낙연 후보에게 있음을 상기시켜야 된다. 이낙연 후보는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측근들은 한풀이하던 인신공격과 비방을 하고 있어 이건 좀 지나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추미애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엔 박용진 후보입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몇십 프로 올랐다고 하는데 원래 40%대였던 분 아니냐. 근데 그거 뭐 지금 오른 거 갖고 그렇게 그렇게 과잉 공부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낙연 후보는 국무총리 시절에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인데 부동산 전쟁을 실패했을 당시에 국무총리인데 그보다 더 심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오면 국민들은 그런 후보를 보고 식상할 거 아니냐.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했으면 다른 정책을 갖고 나와야 되는데 그보다 더 심한 규제 정책을 들고 나오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요. 최근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아프고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그러면 그 책임이 있는 이낙연 총리 시절의 이낙연 후보가 그 당시에 있던 정책보다 더한 규제책을 들고 나오면 말이 됐냐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둘이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까지 했던 이낙연 후보와 함께 만나서 했던 이 정세균 후보도 이번에는 또 정통성을 내세워서 이낙연 후보를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민주당원은 이광재와 정세균이다. 이 둘이 단일화를 했던데요. 민주당의 적통과 적자는 이광재와 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역정을 살펴보면 나는 이 후보와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다. 이낙연 후보와는. 얼핏 보면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후보가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분당 당시에 열린우리당으로 가지 않고 노무현 대통령이 갔던 민주당에 남았던 사실을 상기하는 겁니다. 이 분 둘은 호남까지 지지력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동 특별한 책임이니 어쩌니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둘 간의 호남 유권자를 향한 구애작전과 거기에 따른 싸움이 아주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국무총리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고, 한 분은 정세균 후보는 전북, 이낙연 후보는 전남, 이래서 같이 호남이기 때문에 지지층이 겹칩니다. 그래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또 김두관 의원은요, 이낙연 대표의 저하를 겨냥을 했어요. 민주당의 역사가 한국 민주화와 괴를 같이 하니 험난한 역사가 있었다. 그 험난한 역사에 비춰봤을 때 이낙연 후보가 험난한 들판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온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 당원들이 안다. 이것도 좀 굉장히 참 독특한 얘기고 독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는 2위, 3위 경쟁, 2위를 누가 하느냐, 내가 3위를 하느냐 하는 이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 경쟁이 1위 경쟁 못지않게 가열되고 있다. 다만 이거는 앞으로 여론조사가 100개에서 이낙연 지사가 1등을 했다. 이낙연 후보가 1등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베꼈다. 이러면 또 어떻게 양상이 베낄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여론 판세로서는 후보들이 저렇게 움직이고 저건 저 사람들이 판세를 지금 이렇게 읽고 있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인용한 걸 보면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책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권력 투쟁처럼 내가 누구를 공격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몇 등 해야 되겠다는 건 말고는 뭐 국민들에게 어떤 감동도 없고, 야, 저 사람들이 정권 재창출하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믿음이라든가 기대치는 하나도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당하고는 달리 직업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이런 리전 투구의 양상, 이런 양상 속에 정책 토론 없고 권력 투쟁처럼 벌어지고 있는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과연 저 사람들끼리 원팀이 될지, 그건 뭐 본인들 문제지만 그것도 참 굉장히 의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